당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15억짜리 아파트가 내년부터 그 무게만큼 당신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직장에 바쳤습니다. 새벽 6시 첫 차를 탔고 밤 11시 막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점심값을 아꼈고 가족 여행을 미뤘고 내 집 마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적금 통장에는 1억이 쌓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예금입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채권은 뭔지 모릅니다. 달러 자산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통장 딱 두 가지만 붙들고 서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두 가지가 앞으로 30년 동안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갉아먹을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신화는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을 사면 올랐습니다. 떨어져도 결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중년 세대는 아파트가 곧 자산이고 자산이 곧 노후 보험이라는 등식을 진리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직원의 미소는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마취제입니다. 그 미소 뒤에서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금 통장에 1억을 넣어두고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진짜 데이터와 진짜 사례를 들이밀어 지금 당장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경제 구조상 가장 닮은 나라입니다. 그 일본이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30년 동안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이미 전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증시가 80% 붕괴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은퇴자들은 저금리 시대의 예금 이자만 바라보다 실질 구매력이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의 노인들은 그나마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노인들은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5.7배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축률이 높았고 국채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다른 자산이 받쳐줬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산한 민간부채 비율은 이미 200%를 넘어섰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이 온다면 방어막이 없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5.7배의 금융자산으로 버텼다면 한국의 은퇴자들은 콘크리트 덩어리와 쪼그라드는 예금 이자만 들고 그 파도를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일본을 비웃었습니다.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못 빠져나오냐? 잃어버린 30년이라니 그건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내내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뚫었고 아파트 가격은 위기 때마다 잠깐 주춤했다가 반드시 더 높이 올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없이 데이터만 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현재 2%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종합하면 2030년대 중반에는 잠재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미만의 잠재 성장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늘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임금이 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서 30년 전에 15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30년 후에도 15억이라면 당신은 그 30년 동안 묶여있던 기회비용과 유지보수 비용과 재산세를 고스란히 손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보다 더 가혹할 것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1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지방 도시부터 먼저 무너지고 그 여파는 수도권으로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전이됩니다.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는 이미 집을 공짜로 줘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빈집 은행이 운영 중입니다. 도쿄 외곽 지역의 집값은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진 곳도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지방에서 그 조짐이 시작됐습니다. 군 단위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다르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5년 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의 시간축으로 보면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을 역대 최고가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반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을 이끈 30대, 40대 매수자들은 10년 후 50대가 되고 20년 후 은퇴를 앞두게 됩니다. 그들이 팔려고 할 때 살 사람이 지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구 데이터는 이미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900조 원 규모입니다. GDP 대비로 따지면 100%를 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또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기 위해 쌓아올린 빚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집값이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 부채는 더 이상 자산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담보 가치가 줄어들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쇄 작용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1990년 일본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공부한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무너지면서도 버텼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고 증시가 80% 붕괴하는 동안 일본의 가게는 살아남았습니다. 노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대규모 파산 행렬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회가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 노인들의 금융자산대 부채 비율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초반 일본 60대 이상 가계의 금융자산은 부채의 5.7배였습니다. 이것이 방어막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국채가 있었습니다. 예금 이자가 줄어도 배당주가 현금을 뿜어냈습니다. 부채가 적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해도 강제 매도 압박이 없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60대 이상 가계를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 가계 자산의 평균 구성은 부동산이 약 70에서 75%, 금융자산이 20% 안팎, 나머지가 기타 실물 자산입니다. 그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는 은행 예금과 적금입니다. 채권을 보유한 60대 이상 개인 투자자 비율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배당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은 수익형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더 낮습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와 통장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이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연 3%대 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것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매우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1억 원 예금의 연간 이자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25만 원 이자, 수입이 월 8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는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내내 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집값이 계속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동성이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의 70%를 묶어둔 은퇴자에게 현금 흐름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자 수입은 줄었고 아파트는 팔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팔면 거주할 곳이 사라집니다. 그 아파트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 즉 현금 흐름, 빈곤 상태에 빠집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재산이 포함됩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월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월 8만 원인데 건강보험료가 월 80만 원입니다. 아파트가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빨아가는 구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사채업자로 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지금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기업 부채 문제입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가계보다 기업 부문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했던 기업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 그 충격파가 가계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를 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산한 민간 총부채는 GDP 대비 22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2008년 미국과 1990년 일본에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그 두 사례보다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방어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은 5.7배의 금융자산이 방어막이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은퇴자의 방어막은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와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조차 나오지 않는 예금 통장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박 부장은 62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33평형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는 8억 5천만 원, 은행 정기예금에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95만 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자녀 결혼 비용과 전셋집 보증금으로 거의 소진됐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파트 8억 5천에 예금 1억 2천, 총 자산 약 1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60대 평균과 비교하면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박 부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5세부터 연금 나오면 생활비는 충당되고 집은 노후 보험이니 걱정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연도별로 추적합니다. 2024년 은퇴 원년 박 부장은 월 생활비로 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먹고 의료비 쓰고 소소한 여가 즐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예금 이자는 연 3.2%로 월 3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218만 원은 원금을 헐어서 씁니다.
한 달에 원금이 218만 원씩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1년이면 2,616만 원이 증발합니다. 박 부장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장에 아직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상 신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립니다. 저성장 흐름이 심화되면서 경기 부양이 필요했습니다. 박 부장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재가입 금리는 연 2.1%입니다. 월 이자 수입이 32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박 부장은 허리띠를 조여매기 시작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아내의 용돈을 조정합니다. 불편하지만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에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습니다. 이제 은퇴자가 됐으니 지역 가입자입니다. 아파트 8억 5천만 원과 예금 1억 2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68만 원입니다. 박 부장은 고지서를 3번 다시 봅니다. 눈을 의심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에 건강보험료 68만 원, 실질월 지출이 318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21만 원, 매달 297만 원씩 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집값의 첫 번째 균열.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박 부장의 아파트 호가는 8억 5천에서 7억 8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팔지 않았으니 손해는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은 이제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은퇴한 지 2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절반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박 부장의 아들이 전화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묶여있는 집 주인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냐고 불안해합니다. 박 부장은 아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2027년 의료비 폭탄. 박 부장의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60대 이상 부부에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질병 중 하나입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2,2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손보험이 일부 커버하지만 자기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하면 본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예금 잔액은 4천만 원대로 추락합니다. 박 부장은 처음으로 아파트 매도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봅니다. 노원구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7억 1천만 원입니다. 2년 전 8억 5천에서 1억 4천이 빠졌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가 남을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팔고 나서 어디서 사나? 전세를 얻으면 전세 사기 위험은 없나? 월세를 얻으면 매달 고정 지출이 또 늘어난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것을 박 부장은 이때 알지 못합니다. 2028년 역전세와 이자 압박. 금리가 추가로 내려갑니다. 기준금리는 1.5%대입니다. 박 부장의 예금 이자율은 재가입 시 1.3%로 내려갑니다. 남은 예금 4천만 원의 연간 이자는 52만 원입니다. 월 4만 3천 원. 사실상 이자 소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월 95만 원. 반갑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250만 원과 건강보험료 60만 원대를 합하면 월 31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커버되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매달 215만 원의 구멍이 있습니다. 예금 원금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아파트 시세는 6억 4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은퇴 당시 8억 5천에서 2억 1천이 증발한 것입니다. 박 부장의 총 자산은 이제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4년 만에 3억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의 95% 이상이 팔기 어려운 아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2029년
하우스푸어의 완성. 박 부장의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남은 잔액은 800만 원. 이것은 비상금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통장에 명목상 남겨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습니다. 부부 합산 월 수입 95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내고 식비 내고 공과금 내야 합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박 부장은 선택지를 세어봅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팝니다. 현재 시세 6억 2천만 원. 팔면 6억이 생깁니다. 그러나 살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얻으면 보증금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3억을 전세에 넣고 남은 3억으로 생활하면 이자 수입은 월 40만 원대, 연금 95만 원 합쳐 월 135만 원,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는 7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담보로 영목이지를 씁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주택가격 6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65세 기준 월 지급액은 약 150만 원 안팎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과 합치면 월 245만 원, 건강보험료와 생활비를 합산하면 간신히 맞아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를 국가의 담보로 맡기는 것이고 사망 시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부장은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박 부장은 결국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은퇴 5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30년 전 그 아파트를 처음 계약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게 겁났던 날, 아내가 옆에서 우리 집이 생겼어요 라고 했던 날, 그 집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자산이 됐고 그것마저 이제 국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그것이 안전한 은퇴의 끝입니다. 이것이 픽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이 경로를 걷고 있는 60대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60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 경로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는 동일합니다. 박 부장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전략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공식, 즉 집 사고 예금하면 안전하다는 공식을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멈추는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공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박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경로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은퇴를 5년, 10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챕터는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 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재 자산 구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70%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비중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을 무조건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다운사이징입니다.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20평대 소형 아파트나 수도권 외곽의 실거주용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차익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8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 4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4억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 4억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임대 수익 구조 전환입니다. 다주택자라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 한 채를 먼저 처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으십시오. 임대 수익이 있더라도 그 수익률이 연 2%대라면 같은 돈으로 채권이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도 유리하고 유동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세입자 문제,
수선, 비용, 공실 리스크, 세금이 따라옵니다. 채권은 그것들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주택연금의 선제적 활용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판단이 명확한 지금, 주택연금을 미래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 도구로 바라보십시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주택연금 신청을 미루면 집값이 내려갈 경우 월 지급액도 줄어듭니다. 집값이 높을 때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월 지급액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로 분류하십시오. 그 집에서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 자산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뿜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60대가 채권을 모릅니다. 주식은 알고 예금은 알지만 채권은 낯선 단어입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채권입니다.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이것이 왜 저성장 시대의 무기가 됩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금 연 3% 이자를 주는 국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1%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1% 이자만 줍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3%를 주는 채권은 훨씬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이 채권 가격 상승의 원리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금리가 내려갑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장기 국채를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금리 하락과 함께 채권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고 주가가 80% 빠지는 동안 채권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국도 같은 경로를 밟는다면 채권 보유자는 그 하락장에서 유일한 수혜자가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채권형 ETF 매수입니다. 증권사 앱을 열고 KODEX 국고채 10년 또는 TIGER 국채 3년 같은 국채 ETF를 검색하십시오. 주식처럼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 제한이 없고 분산 효과가 있으며 유동성이 높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팔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방법은 증권사에서 직접 국채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채권 전용 창구나 온라인 채권 매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고채를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약정 이자가 보장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는 사실상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산의 몇 %를 채권에 배분해야 합니까? 60대 이상이라면 총 금융자산의 30에서 40%를 채권형 자산에 배분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십시오. 나머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다음 행동 강령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장기채가 유리하지만 금리가 반등하는 시기에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채와 장기채를 분산하고 전체 자산의 100%를 채권에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부동산 하락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싸워 이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이 기업들은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든 미국 시장에 반도체를 팔고 유럽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를 팔고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GDP의 약 4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 수출의 핵심은 이 소수의 대형 수출 기업들입니다. 한국 경제 전체는 흔들려도 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나 국내 금리와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돈을 얻는 것이 세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그러나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에게 단일 종목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에서 사고가 나거나 글로벌 업황이 꺾이면 그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분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코스피 200 ETF 매수입니다. KODX 200 또는 TIGER 200 같은 ETF는 한국 주요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줍니다. 개별 기업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한국 대기업 전반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 분할 투자, 즉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출 관련 섹터 ETF 매수입니다.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자동차 ETF 등 특정 수출 산업에 집중한 ETF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 개에 나눠 투자하면 특정 산업 하락 시 다른 산업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당 중심 투자입니다. 주가 상승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은퇴자에게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KODEX 고배당 같은 고배당 ETF가 적합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매 분기 또는 매년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박 부장이 필요했던 것, 즉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달러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한국 원화 자산만 보유하면 환율 리스크가 집중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달러 표시 자산이 자동으로 가치를 방어합니다. S&P 500 ETF, 미국 국채 ETF 같은 달러 자산을 전체 금융 자산의 10에서 20% 수준에서 편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자산 배분 비율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총 자산의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금과 현금성 자산은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수준의 비상금으로만 유지합니다. 채권형 자산을 금융 자산의 30에서 40%로 편입합니다. 국내 수출 주식 ETF를 금융 자산의 30에서 40%로 편입합니다.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금융 자산의 10에서 20%로 편입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갑니다. 수출 경기가 살아있으면 주식이 배당을 줍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이 가치를 방어합니다. 어느 한 자산이 흔들려도 다른 자산이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일본 노인들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버틴 방법입니다. 분산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행동 강령은 오늘 당장 모든 것을 팔고 새로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3년에서 5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 부장처럼 매년 결정을 미루다가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이 최악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30년 직장 생활의 결과로 만들어진 예금 통장, 그것들은 당신의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그 노력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이 만들어낸 자산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규칙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최고의 자산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믿음은 저성장 시대의 가장 확실한 빈곤 경로가 됩니다. 일본이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5.7배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습니다. 한국의 은퇴자들은 지금 그 방어막 없이 서 있습니다. 방어막을 만들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채권을 이해하고 사십시오.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에 당신의 돈을 얹으십시오.
달러 자산으로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시대에 맞는 자산 배분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미소는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는 마취제일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박 부장의 7년 몰락기는 픽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실화가 되지 않도록 지금 선택하십시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